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가. 그래서 코어 인플레이션과 이제 제가 투자를 했던 이제 이야기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신문 기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이게 있어서 어떤 신문 기사가 있었는가 하면 고성장인데 고수익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기사가 뭐 있는가 하면 주식이 경제를 반영하는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하면 주가도 오르는가? 그래서 노무라가 분석을 해봤더니 경제 성장률이 중국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9.5% CAGR 연평균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2.2%밖에 안 올랐다. 그럼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유를 모르면 이제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거리를 대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중국이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서 그래 라는 거고 규제 리스크가 커서 그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좀 많이 접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잘 모르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열심히 관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열심히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관찰의 결과가 있죠. 관찰의 결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찰 딱 해봤더니 언제 주가가 제일 많이 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정권과 주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정권과 주가. 그래서 어느 정권 때 주가가 올랐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권에서는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냐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오래 해먹었으니까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주가가 누가 제일 많이 올렸겠습니까? 주가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 주가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 되게 신기하게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이제 79년도 12.16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이제 뭐 정권을 어떤 게 잡고, 하여튼 이제 체육관 선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정권 잡았을 때가 1980년도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도 1월 4일 주가 100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이, 전두환 때는 이제 7년 정도쯤 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이제 100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주가가 얼마 올랐는가 하면 100에서 1000이 됐으니까 이제 10배가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했던 이제 여기 깡통 계좌가 일었던 사건들, 노태우 정부 때 깡통 계좌가 이제 박살이 났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 여기가 이제 YS 때죠. YS 때고, 이제 여기가 이제 YS 때 정도쯤 되고, 여기가 DJ,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DJ,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관찰을 해보면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것이 되게 신기한 게도 뭐가 언제 제일 많이 올랐는가 하면 그 전두환 정권 때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고 노태우 정부 때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YS 때 빠졌고 그 다음에 DJ 때 다시 큰 폭으로 올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DJ 때.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을 해봤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럼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가 되게 궁금한데 그러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하나 보게 되는가 하면 이런 자료를 보게 되는데 이 자료는 누가 썼는가 하면 워렌 버핏이 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1964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17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81년도부터 97년도까지 17년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이제 2%, 3% 경제 성장을 하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64년도부터 81년도까지 미국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코끼리가 뛴다 이런 것처럼 코끼리가 뛰어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코끼리는 천천히 걸어다닐 뿐이죠. 경제 성장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근데 이제 고성장을 하던 이런 시기가 있었고 고성장은 필연적으로 고물가, 고금리를 수반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높았으니까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주가가 얼마 떴냐 하면 874에서 875니까 이게 0.1%밖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고성장하던 시기는 주가가 겨우 0.1%밖에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17년도는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기 시작을 했고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졌죠. 저성장, 저금리가 됐어요. 근데 주가는 얼마 올랐는가 하면 10배가 올라버렸죠. 10멀티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를 한번 그때 제가 워렌 버핏의 자료를 보고 이제 제가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성장 경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성숙 경제가 있습니다. 성장 경제가 성숙 경제가 되죠. 이때는 경제 기반이 없어요. 경제 기반이. 1970년대, 80년대는 사람들이 냉장고 세탁기 갖고 있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다녔던 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반 반장의 아버지 직업이 이제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는 택시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경제가 없었기 때문에 TV, 냉장고, 세탁기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만들면 팔리던 그런 시대죠. 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자동차를 되게 사고 싶었습니다. 그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TV 선전이 뭐였는가 하면 내 가족의 첫 차 베르나 이거였어요. 자동차를 처음 사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동차 광고하면 아마 망할 겁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갈아타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좀 안전한 볼보로 갈아타 볼까? 안 그러면 드라이빙이 좋은 BMW를 갈아타 볼까? 안 그러면 간지나는 뭘로 갈아타 볼까? 이제 이런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 시대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높다는 거죠. 저성장 저물가는 지금처럼 이제 전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금리가 낮은 경우에도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자금을 공급을 하려고 하지 자금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는 그런 상태죠. 이때 성장 경제 시대는 모든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기업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 80년대, 90년대 투자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아무거나 사도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 그래서 그때는 뭘 했는가 하면 제일 많이 한 것이 관심 종목 칸에다가 업종을 쫙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 보자면 삼성전자 적고 현대전자 적고 LG전자 이렇게 적는 거죠. 삼성전자 2% 올랐는데 현대전자가 안 올랐다. 그럼 현대전자를 사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살아남은 자만 돈을 벌리는 시대가 됐고 사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하이닉스는 거의 따로 가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때는 이제 고금리였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주가가 성장 경제 때는 올라야 될 것 같고 성숙 경제 때는 횡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는 거죠. 이 관찰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찰을 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찰과 통찰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식은 요 하나밖에 없죠. 식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PV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는 것들이죠. 할인.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채권이 마이너스 100이다. 근데 현재 금리가 3%다. 근데 이자를 3% 준다. 그럼 30. 1 플러스 3%, 여기다 1000이라 쓰죠. 여기에 제곱분에 또 30 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 만기가 10년 지나면 1 플러스 3%에 10승분의 30 더하기 만기에 1000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30을 이제 이자로 주지 않고 여기를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배당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배당 쭉 식이 만들어지죠. 여하튼 이제 그 식이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그런데 그럼 주식은 뭐냐는 거죠. 주식은. 주가는 도대체 뭐냐. 주가 어떻게 측정되냐. 주가는 천이 없죠. 주가는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여기 식이 무한대까지 오죠. 무한대까지. 뭐 무한이라는 개념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저 개념까지 갑니다. 그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돈을 벌어들일 것을 끊임없이 할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F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식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거는 파일 이제 드릴 거니까 식을 보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식하고 채권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 이제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거고 채권이 이자를 받는 거고 주식은 배당을 받는 건데 채권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부동산 조금 움직이고 주식은 많이 움직이죠. EPS가. 그다음 밑에 있는 R이 이제 요구 수익률인데 채권은 요구 수익률이 이제 좀 이제 작은 편이고 KD가 얘는 K는 좀 큰 편이죠. 이렇게 큰 편. 보통 이제 부동산 이제 뭐 KR, 뭐 이렇게 쓰는데 부동산은 어떻다 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기가 존재하죠. 만기가 존재를 하는데 주식은 만기가 이제 없습니다. 주식은 만기가. 그럼 이 식을 딱 써놓고 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CF가 이자로 돼 있는 거고 부동산은 CF가 임대료로 돼 있는 거고 주식은 CF가 배당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무엇일 수도 있다. 근데 할인을 하는데 채권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도대체 그게 뭐냐? 주식은 여기가 무한대라고 그랬죠. 무한대. 그래서 이것을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정의를 합니다. 주식은 뭐냐? 주식은 무엇인가? 주식은 뭔가 하면 주식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식은 위가 움직이잖아요. 위가. 그래서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그 다음에 R이 있는데
i가 무한대까지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장기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건 진짜 100만 불짜리 커멘트 같아요. 주식은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장기 채권이다. 그래서 이 천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되게 시간을 딱 갖고 설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심플하게 뭘 설명하는 겁니다. 주식은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장기 채권이라는 거예요. 장기 채권이다. 자, 이 말이 왜 되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패러다임은 천동설이 사라지고 지동설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태양을 세상의 중심에 놨을 때 해결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구가 문제되는 것처럼. 자, 그런 것처럼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데피니션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장기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가 하면 좀 전에 봤던 이 중국 케이스, 그 다음에 한국 케이스, 이것이 다 이제 이해가 돼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한국부터 얘기를 한다면 한국. 채권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면 채권은 밸류에이션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금리가 30%다 이거죠. 금리가 30%에서 3% 떨어지고 다시 10% 올랐다.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하면 그 유명했던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까지 일어났다 이래요. 32 됐고 3이 됐고 다시 이제 10까지 올라섰죠. 자, 그럼 여기가 33, 10입니다. 자, 1년짜리 채권이 있고 1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그럼 채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PV라는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유용한 식입니다. 자, 금리가 30% 혹은 물가가 30%라고 이제 해보고요. 기간이 이제 1년이죠. 자, 그 다음에 만기에 돈 1,000원을 돌려줍니다. 1,000원. 돌려주면 이게 제로 쿠폰인데 배당을 그러니까 이자를 주지 않은 채권인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건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인데 자,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뭔가 하면 현재 금리가 30%예요. 금리가 30%인데 내가 받고 싶은 돈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내면 되는가 하면 769원을 내면 돼요. 769원을 내면 1년 지나서 금리가 30%니까 769원을 주는 거죠. 금리가 3%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971원을 주면 금리가 3%니까 1년 지나면 1,000원을 주게 됩니다. 금리가 10%다라고 생각하면 909원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건 다 이해되죠. 이해가. 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1년짜리 채권은 얼마나 올랐냐면 1년짜리 채권은 오르는 폭이 26% 올랐죠. 26% 올랐는데 26%가 올랐는데 26%가 올랐는데 10년짜리 이렇게 올랐고요. 이렇게 올랐고 여기는 이만큼 오르죠. 이만큼. 그러니까 1년짜리 채권이 오르는 것보다 10년짜리 채권이 더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그 얘기고요. 근데 금리가 하락하면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요. 듀레이션이 큰 채권은 더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듀레이션이 큰 건 대부분 장기 채권이에요. 장기 채권이 더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시소를 그리면 되는데 시소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가 채권이죠. 채권. 여기가 금리입니다. 금리고 여기 이제 채권들이 있는데 1년짜리 채권이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지나보면 이제 이게 10년짜리가 있는 거죠. 그럼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많이 오르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많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금리는 채권한테서 뭐랑 똑같은가 하면 시소예요. 시소. 이렇게. 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은 현금흐름이 변동한 장기채라 그랬죠.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이란 말을 지워버리고 뒤에만 얘기를 한다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많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자, 그 식을 갖고 다시 보면
물가가 30%가 넘었던 이때가 있었고요. 이때가 이제 그 유명했던 1, 2차 석유 파동입니다.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이 73년도부터 74년도, 2차 석유 파동이 78년도, 79년도 이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그러한 다음에 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죠.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원화도 좋아갖고 여기를 그 유명한 삼조 호황이라 불렀습니다. 삼조 호황 당시에 되게 잘 나갔죠. 82년도, 83년도 우리나라 프로야구 시작하고, 우리나라 프로 축구 시작하고, 뭐 되게 잘 나가던 시대.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무슨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전두환이가 말이야, 물가는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가를 잡은 게 아니죠. 물가가 잡혔죠. 물가가 잡힌 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물가에서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하던 것이 에너지 가격이었는데 국제유가가 안정화가 됐죠. 왜냐하면 오펙하고 미국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두환이가 물가를 잡았어라는 옛날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 참 정말 복도 많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복장인 것 같아요. 복장.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았던 사람이고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버렸던 사건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물가가 3에서부터 시작해 다시 10% 올랐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주가가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이때 깡통기자가 등장하고 이때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대통령 전두환, 가장 재수 없었던 대통령이 노태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운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공과가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이 자료만 딱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복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92년, 93년도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등장을 해서 YS 때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 막판에 훅 갔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IMF죠, IMF. 그래서 되게 좋다가 마지막에 되게 힘들었고, DJ 시대 때 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노태우 시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대 때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가 이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다가 다시 좋아졌죠. 근데 이때는 이제 금리 하락폭이 되게 크죠. 금리 하락폭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하락폭은 주가 상승폭은 되게 크겠죠. 이때가 그 유명했던 IT 버블이에요. IT 버블이 만들어진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자, 금리가 급속도로, 물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물가가 급속도로 떨어지면 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질 거고, 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지면 장기 채권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 물가를 딱 보자면 뭐가 해결이 되는가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아, 이 말이 맞네. 이 말이 맞네. 자,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건 이제 한국이고, 그 다음 이제 다시 이제 중국으로 한번 봐봐요. 중국으로 오게 되는데, 중국은 이제 물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 하면, 중국은, 오늘 이제 FOMC가 있었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이렇게 경기, 물가, 금리 이겁니다. 물가가 있고, 국가 찍고, 중지읒. 중국이 여기 있죠. 자, 중국을 보면 10년치를 보면 중국이 더 있어야 된다. 25년치. 자, 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2005년도죠. 2005년, 2006, 2007년도고 여기가 언젠가 하면 2008년도 무렵 정도예요. 그렇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한 붐이 불었었죠. 붐이 불어서 뭐 난리가 났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중국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언제까지 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올림픽을 할 때까지 사야 된다. 올림픽 언제 끝나는데요? 2008년도 8월 8일 날 뭐 한다. 그러면 나는 8월 7일 날 팔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작살이 나게 됐는데 제가 이때 이제 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또 나름대로 제가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금펀드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무슨 땡땡 펀드, 땡땡 펀드 팔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여기가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 중국 물가가 이게 0과 5 사이 대충 여기 2%쯤 수준 됐어요. 근데 이게 5와 10 사이가 이게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8 정도쯤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중국은 물가가 2%였어요. 8.4%까지 올라서죠. 8.4%. 8.4%까지 올라서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 하면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데 자 다시 와서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만들어지죠. 물가가 2에서 8이 되면 이렇게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 2008년도 중국이죠. 2008년도 중국도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전까지 잘 관리가 되던 물가가 올라버리기 시작했고 물가가 올라버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되게 웃긴 펀드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투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베트남이 있어야 되는데 나왔다. 베트남. 베트남도 보면 되게 재밌는데 베트남이 2008년도 보입니까? 여기 25, 34 여기 있죠. 2007년도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때는 물가가 한 7 정도쯤 되다가 7에서 어디까지 올랐는가 하면 25까지 올랐습니다. 25까지. 자, 얘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베트남도 물가가 8에서 25까지 올랐죠. 25. 그럼 주가가 이만큼 나오면 주가가 4분의 1토막이 났죠. 그래서 2008년도 베트남 주가가 4분의 1토막이 났는데 이게 폐쇄형 펀드여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까지를 보고 이게 설명이 말이 되네. 기본적으로. 이게 고성장인데 고수익이 아니었던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고성장이었는데 그것이 물가가 올라버리면 말짱황이네. 자, 식을 다시 보면 CF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올랐는데 얘도 똑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해도 주가는 빠지는 건데 더 크게 오르면 주가는 더더더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분모가 중요하다는 거, 분모.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중력이죠, 중력. 저 중력이 낮아야 되는데 중력이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력이 떨어진다. 중력이 오르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성숙 경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중력이 낮죠. 중력이 커지게 되면 말짱황이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아무리 높아도.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저 중력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시기죠. 바로 이 시기. 주식은 뭐냐? 주식은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장기 채권이다. 워렌 버핏은 정말 이 식을 열심히 째려봤을 것 같아요. 이 식을 열심히 째려보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주가는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장기 채권이구나. 주식은 뭐라고요?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장기 채권이구나. 그래서 이 시기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물가라는 놈이 있는데 물가. 최근에 이제 FRB의 스탠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겼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기가 중요하냐, 물가가 중요하냐. 현재 경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재부 같은 겁니다. 기재부. 그래서 미국에는 트레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레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FRB가 있고, 여기는 이제 중앙은행들이죠. 중앙은행. FRB가 있죠. 근데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FRB는 경기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가가 2%예요. 물가가 2%. 물가가 현재 2%인데 물가가 5%가 됐어요. 그럼 커피가 어제 1,000원이었는데 오늘 커피를 사러 갔더니 1,020원이 된 거예요. 근데 물가가 5%란 말은 커피가 1,000원이었는데 커피가 1,050원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물가가 2% 되나 물가가 5% 되나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물가가 2에서 5가 되면요. 물가가 2에서 5가 되면 자본가들은 정말 싫어해요. 자본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스 경제학 같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앙은행이 물가만 잡는 것에 대해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부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를 해요. 부자라기보다 그냥 자본가를 보호한다 이거죠. 자본가를 보호한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올랐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자본가고요. 물가가 떨어졌을 때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제 누군가 하면 떨어졌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자본가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스탠스가 되게 다른데 노동자는 얘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자본가는 얘기가 월등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등히.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자한테 앨런 머스크에게 어마어마한 부유를 안긴 사람, 제프 베조스한테 어마어마한 부를 안긴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그 회사에 제품을 써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사준 사람들이 있고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는가 하면 제롬 파월이었던 거죠. 제롬 파월이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취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스탠스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본가들을 유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옳냐?
옳냐, 옳지 않냐, 이건 또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여하튼 이게 정답이긴 해요. 왜 정답인가 하면, 뭐 여기서 잠시 이제 그 FRB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만 딱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제가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이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현재 전 세계 실물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GDP로 측정이 되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규모는 8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책에도 적었는데, 자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이 시장은 규모가 이 시장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기가 80조, 여기가 110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여기가 190조 정도 되는 거죠. 190조.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더 큰가 하면 여기가 얘보다 2배가 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물이 자산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자산이 실물을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근거들이 됩니다. 여하튼지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옳다 그르다 보다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장기채 가격은 하락합니다.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지고 장기채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가 떨어질 때였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당시 이걸 관찰했던 사람이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이걸 관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톨란의 달걀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리턴 컴포지션, 그 이익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토탈 리턴은 그 멀티플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디비던드다, EPS다, 커런시다. 근데 커런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디비던드도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요 회색에 있는 그 멀티플, 그 다음에 이제 요 뭐라 그러죠, 이거? 이 색깔이 있는 EPS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주가는 딱 두 가지가 움직이는데, 두 가지. 글씨를 쓰면 이렇게 돼요. 자, 주가는 뭐냐 하면 주가는 미래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인. 참.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식을 쓰면 또 식을 이렇게 씁니다. EPS 곱하기 퍼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이제 경기가 있고 물가가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이쪽 식에서는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이쪽 식에서는 EPS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일이 발생하죠. 근데 밑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퍼가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퍼가 올라서게 된다. 그래서 물가와 퍼의 관계를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밝히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물가와 퍼의 관계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이 만들어지게 됐냐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되게 중요한 이걸 제가 찾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물가.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자 보시면 요게 그 물가와 퍼의 관계였다 이거죠. 물가와 퍼의 관계. 그래서 물가가 높으면 퍼가 떨어진다. 물가가 떨어지면 퍼가 올라온다. 그래서 중요하게 봤던 그림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물가와 퍼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에 존재를 해서 물가가 올라오면 안 되고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물가가 떨어지는 시대 때 퍼가 훨씬 더 높더라라는 겁니다. 퍼가 훨씬 더 높더라. 그게 바로 이 그림이죠. 그럼 다시 이제 이 그림을 생각을 한다면 전두환 대통령 시대는 퍼가 올랐던 거고 노태우 대통령 시대는 퍼가 떨어졌던 거고 DJ의 99년 2000년도에는 퍼가 급속도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가 정말 퍼의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장기채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알게 되고 그런데 이 도대체 물가가 뭐냐, 물가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또 가끔씩 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보시면 자, 아까 좀 전 케이스를 보자면 한국이 이렇게 고물가였던 적이 있는데 한국이 다시 물가가 30% 되는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중국은 물가가 이 정도쯤 수준에 있고 베트남 물가가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되게 높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나라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니 계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지니 계수란다 저기 그 엔겔 지수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잘 산 나라와 못 산 나라는 좀 이게 다르죠. 그래서 센트럴 뱅크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면 베트남은
물가에 대한 목표치가 높은 편이에요. 4% 정도 좀 수준이 돼요. 잠비아는 6%에서 8% 정도 좀 되는 거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터키는 뭐 5%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3에서 한 7 이 정도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나라들 있죠. 잘 산 나라, 못 산 나라가 있는데, 쉽게 생각한다면, 뭐 이게 이머징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못 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먹는 게. 그래서 이런 나라들 물가 수준이 높아요. 근데 잘 사는 나라로 가면 갈수록,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그 제품,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보다는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농산물보다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가 되게 낮은 편이고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물가에 대한 목표치가 어디 하나 나라에도 제로가 없어요. 제로가 없죠. 제로. 아르헨티나는 이제 이게 한 달치 뭐 0%뭐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게 가치도 없는 나라고. 하여튼 쭉 보자면 뭐가 이제 있는데 왜 우리는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제로로 하진 않느냐, 물가는 물가가 마이너스면 얼마나 좋을까?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안 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월급이 안 오르고 하나는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뭐 애 성적이 안 오르고 하나는 뭐 월급이 안 오른다. 모든 건 다 오른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물가입니다. 물가. 근데 물가가 뭐와 관련돼 있는가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매력과 관련돼 있고요. 구매력.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사야 될 이제 그 수요 요인과 관련돼 있어요. 수요 요인. 그러니까 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가가 마이너스다. 그럼 오늘 사면 100원인데 내일 사면 90원, 80원, 70원, 60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 물가가 떨어지면 안 사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사요. 안 사기 때문에 경기가 빠지는 거죠. 근데 물가가 너무 높으면 못 사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뭐 독일 이런 것들 물가가 높아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스위스파 포인트가 있는데 다시 이 그림을 또 째려보시면 그림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되게 지금 변동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2%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물가 이렇게 0으로 수렴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물가가 0이 안 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 아베가 최근에 이제 그 정권을 놔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베가 일본 최장수 총리죠. 최장수 총리인데 왜 아베가 오래 해먹었을까? 이걸 갖다 경제적인 사이드에 보자면 아베가 첫 번째 이제 그 아베노믹스 세 번째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를 올리겠다. 물가가 올라오면 일본의 퍼가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하면 저 그림을 딱 보시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자, 퍼가 12.6이었죠. 퍼가 12.6인데 아베가 발표를 합니다. 물가를 플러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찍어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돈을 더 찍어서 돈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2%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바뀌는 것이 없는데 도요다의 실적이 바뀌는 것이 없는데 도요다에 뭐가 바뀌는가? 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발표를 하자마자 일본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45%까지 뜨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그 카톡방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 아베노믹스 때 일본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한국에서 받은 평가와 다르게 일본에서 평가를 되게 높게 받는 이유는 아베가 스위스파 포인트에 맞춰서 주가를 들어 올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주가를 들어 올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베는 요 포인트에 맞춘 거예요. 요 포인트에. 그래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 그래서 경기성 인수를 살렸고 결국 경기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어디 있냐면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아무도 물가를 마이너스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디플레이션 안 된다는 거. 디플레이션. 적절한 정도쯤의 인플레이션 혹은 소폭의 인플레이션, 경기를 살리는 물가 정도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정도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도대체 저 물가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PMI로 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경제에 대한 얘기를 보면 경기가 이마에 있어요. 경기가 이만큼 되는 게 다 경기와 관련된 거예요. 통화도 되게 많지만 물가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물가가 많죠. 물가가. 이 중에서 뭐가 진짜냐? 여기서는 우리가 진짜를 찾았던 것이 PMI 지표 같은 걸 찾았는데 여기서 찾는 건 뭐냐? 답이 이겁니다. 농산물, 석유를 제외. 자, 이걸 하게 되는데 왜 이걸 하게 되냐면 이래서 하게 되는 거죠. 자,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물가 안정 목표를 소비자 물가 상승을 기준 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근원 물가라는 말이 있고 소비자 물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어요. 야, 물가 왜 올랐니? 원인이겠죠. 원인 분석을 합니다. 무조건 물가가 없다는 거니까. 첫 번째 돈이 풀려서 올랐다. 이게 뭡니까? 돈이 많아져서 물가가 올랐다죠.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야, 이제 그만 풀어라. 이게 답이겠죠. 그만 풀어라가 답이겠죠. 이걸 되게 잘 보여주는 케이스는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그랬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BI 브레이크이븐 지수를 보면 브레이크이븐 지표를 보면 예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언제쯤 돼서 금리를 올릴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 금리가 이제 제로 근처까지 떨어졌죠. 이게 디플레이션 위협이었어요. 디플레이션 위협. 물가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나쁘지만 디플레이션 더 나쁘다. 그래서 방법이 뭐겠습니까?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해서 푼 거죠. 그래서 1차 양적 완화를 하고 2차 양적 완화를 했는데 드디어 물가가 2%를 넘어섰죠. 이렇게 넘어서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스털라이즈드 QE라는 말이 있고요. 스털라이즈드 QE. 그 다음에 뭔가 있었는가 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말이 있어요. 그 말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말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장기채를 사죠. 장기채를 사면 뭡니까? 돈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단기채를 팔죠. 단기채를 팔면 돈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뭐겠습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금리를 떨어뜨리지만 돈은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떨어뜨리지만 돈을 풀지 않겠다. 그만 풀어라. 그래서 얘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얘는 M2를 줄인다. M2를 줄여라. M2를 줄여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연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죠. 나쁘다. 왜 나쁘겠습니까?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돈이 안 돈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돈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나쁜 일이 발생하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정부가 돈을 푼다, 안 푼다는 얘기를 할 때, 그림이 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사진 찍어 놓고요. 사진 찍어 놓고 하루에 한 3번씩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안 보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 완전히 딱딱딱 박힌 것처럼.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자다가 딱 눌러서 7, 8하면 56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돈을 풀어야 되는데, 특히 이게 옛날에 했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돈 풀어서 환율을 상승시켜서 수출을 늘려서 환율 경로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하고 살렸던 사람이 박정희 때고요. 돈을 풀어서 은행 대출과 회사채 발행을 늘려서 기업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 성장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했던 방식이고, 요거는 선진국이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쓰게 되면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쓰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이걸 쓰고 있고, 미국도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돈을 풀어서 주식과 부동산을 들어올려라. 그러면 기업 가치와 개인 부가 늘어서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게 될 거다.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올라서면 그때 돼서야 다시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인상하면 빠지고 경제 하락, 물가 하락, 다시 금리 인하 이렇게 이제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인데 자, 그러면 다시 물가가 움직이는데 물가가 움직이는 요소가 수요 요인이 있고 공급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요건 뭔 뜻입니까? 요거는 물가가 올랐죠. 왜 올랐습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수요 요인 물가라 불러요. 수요 요인 물가란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경기가 지금 어느 분이 지금 이제 제 걸 지금 이제 조작을 하고 계시는데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이게 수요 요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겠죠.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 수요 요인은 경기가 좋아서 오른 거고 공급 요인이 뭡니까? 공급 요인 이런 거죠.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었어요. 허리케인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전략 비축률을 엄청나게 쓰게 되고 그럼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라는 말은 뭡니까?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물건의 가격. 물가가 오르는 건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데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건 뭔가 하면 수요가 많아져서가 있고 수요가 많아서 그 다음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있죠. 공급이 부족하면 이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건 일시적 요인이죠. 일시 요인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 경우가 농산물이 있고 하나가 석유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왜 수요 요인이 아니라 공급 요인이냐라고 얘기하면 농산물은 수요 요인일 수가 없어요. 농산물이 수요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엄마 요즘 경기 좋으니까 밥 10그릇 먹을래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엄마 요즘 경기 나쁘니까 밥 안 먹고 살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없죠. 그 부장님, 제가 오늘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제가 기분 좋아서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부산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석유류가 수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급 요인이에요. 공급 요인. 자, 그러면 우리는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냐, 생산자가 중요하냐, 소비자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 세계는 소비사회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소비자 물가 중에서, 이 중에서 수요 요인만 찾아내는 것들,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근원 물가라 불러요. 그걸 근원 물가라 불러요. 그걸 근원 물가라 불러요. 수요 요인 물가는 근원 물가라 불러요. 영어로는 이걸 갖다 코어라 불러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핵심 물가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핵심 물가.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그 핵심 물가를 보는데 현재 중국은 물가가 어떤가요? 미국은 어떤가요? 이걸 해야 되겠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만든 것은 이건데 지표를 찍고 물가가 있고 이거 보면 핵심 소비자 물가, 핵심 물가 지수가 있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핵심 물가 지수. 베네수엘라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렇게 높은 나라들 뭡니까? 이런 높은 나라들. 이 높은 나라들은 뭐겠습니까? 물건의 가격이 높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중력이 크다는 거죠. 중력이 크다. 중력이 크면 이 나라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죽는다 이거죠. 죽는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죽는 거고 물가가 낮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자, 이런 나라들인데 자,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중국은 어때? 중국이 어디 있는가 하면 중국은 여기 있죠. 현재 중국은 물가가 얼마냐 하면 중국이 이렇게 고물가였던 적이 있고 고물가였던 적. 그래서 뭐 2008년에 물가였던 적이 있고 지금 물가가 얼마인가 하면 1과 0 사이 0.5죠. 그래서 중국은 목표가 얼마입니까? 중국 목표가 3%입니다. 차이나는 물가가 3%예요. 3%. 근데 0.5니까 지금 이제 저는 중국이 물가가 너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중국이 물가가 너무 낮아서 이제 투자 후보에서 제가 이제 좀 뺀 거고 차라리 미국이 더 낫다고 얘기하게 된 거고. 그럼 한국은 지표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걸 전기 대비로 쓰면 안 돼요. 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2020년 8월이 106.08이고 뭐 계산하는 거 되게 쉬운데 얘고 그 다음 그로부터 1년 전이 2019년 8월이죠. 2019년 8월은 105.250이네요. 105.250. 그럼 한국은 물가 목표치, 물가가 지금 얼마인가 하면 물가가 0.7%대 있죠. 0.7%. 이것도 지금 너무 낮아요. 0.8%.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갖다 가장 잘 대응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이까지 떨어졌죠. 이까지. 최근 거만 볼게요. 여기 제일 낮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 3월, 딱 보시면 3월 19일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서기 시작을 했고, 지금 최근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1.7%까지 왔어요. 저는 이 물가지수가 2% 근처까지 온다고 하면 좀 더 미국은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하여튼 물가는 이 정도 상황입니다. 뭐 지금보다 좀 더 오르는 것이 차라리 더 미국의 소비를 더 받쳐줄 수 있겠죠. 이게 위로 올라오면, 이게 위로 올라오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발작적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물가를 봐야 되고,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근원 물가를 봐야 된다. 근원 물가가 진짜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코어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구나. 이 물가가 봐야 되고, 이 물가가 평균적으로는 낮아야 되는 거고, 이 물가가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코어 인플레이션이 대충 한 2%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투자를 한다면 퍼가 높아서 투자를 하게 되게 이롭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공급용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근원 물가가 아닌 물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는 낮은데 소비자 물가가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때 정부는 미세 조정을 합니다. 미세 조정.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젠가 하면 2011년도죠.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공공요금을 동결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신비 인하한다든지 이게 미세 조정이죠. 미세 조정. 미세 조정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텔레콤, SK텔레콤, LGU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야, 휴대폰 요금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이걸 미세 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휘발유 요금 같은 것들 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거죠. 이거 할 때 쓰이는 그 그룹들이 항상 이제 우리나라는 SK그룹이 이제 여기에 활용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세 조정해서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주로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 누가 하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를 본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가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항상 모든 지표는요, 상승률이 중요해요. 상승률. 자, 그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잠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뭐 M2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2 이런 거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M2 이렇게 늘어요. 이게 늘어요. 이게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자료를 보면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증가율로. 근데 이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 훨씬 더 중요한가 하면 모든 데이터는 여기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시계열 데이터라 불러요. 시계열 데이터인데 시계열 데이터를 보시면 보세요. 여기가 보면 2015년도를 100으로 만들었죠. 100을.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2,4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2,400입니까? 1980년 1월 3일을 100으로 잡아서 그래요. 1980년 1월 3일을 만으로 잡았으면 현재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만으로 잡았으면 얼마야? 그러니까 100 잡았으니까 2,400이니까 만 잡았으면 24만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계산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100이 2,400이 됐다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증가율이 중요한 거지 다른 지표를 본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지표는 증가율을 봐야 된다. 증가율을 봐야 되고, 증가율을 보는 데서 하나만 질문하셨으니까 하나만 설명을 한번 해보면, 모든 시계열 데이터는 뭘 갖고 있는가 하면 트렌드를 갖고 있고 시즈널리티를 갖고 있고 사이클을 갖고 있고 일레귤러를 갖고 있어요. 이거 제거시키는 방법이 장기 투자고, 이거 제거시키는 방법이 전년 동일비예요. 정기 대비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요게 장기 트렌드, 요게 단기 트렌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고 분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 그래서 이제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가가 이 분모의 존재예요. 분모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에 대한 책을 보다가 제가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CFA지 않습니까? CFA. 제가 CFA인데, CFA는 보면 여기 들어와서 CFA가 이게 배우는 과목들인데, 들어와서 물가에 대한 얘기를 보면 물가를 진짜 많이 배웠어요. 물가를.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원인은 뭐고, 물가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은 뭐고,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면 계속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물가. 그래서 물가라는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물가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배웠어요. 물가가 이제 왜 뭐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책은 물가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또 공부했던 거죠. CFP가 있었는데, CFP. 이것도 한국 CFP와 미국 CFP가 완전히 다른데, 보면 이렇게 되죠. 미국 CFP,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미국 CFP도 보면 뭐가 되게 많은가 하면, 투자 설계 파트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투자 설계 파트에 들어오면 뭘 되게 많이 가르치는가 하면 인베스트먼트 플래닝에 들어오면 캐시와 캐시 이퀴벌런트,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본드 해갖고 계속 뭘 가르치게 되는가 하면, 여기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리스크가 시스테매틱 리스크, 그 다음에 구매율 리스크, 금리 리스크 이렇게 해갖고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물가예요. 물가.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갑자기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가 사라지고 얘만 갖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얘만 갖고.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경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All others being equal.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얘와 얘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주가, 뭐 그다음에 물가와 뭐 주가, 뭐 물가와 환율, 뭐 물가와 금리 뭐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식 하나로는 식이 설명되지 않아요. 이 식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가로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내가 어디 찍히게 되는 건지 알게 되죠. 점이 있고 선이 있고 면이 있는데 면이 돼야지 우리는 2디멘전이 돼야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나려고 하면 축이 두 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경백 32, 북위 37 이렇게 돼야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도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찍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독도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독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다는 건 이거다. 그래서 이 경기와 물가를 양대축으로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게 사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대충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 시간이 벌써 52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요거 빨리 제가 답변을 한번 할게요. 봄의 대표 자산인 부동산은 어떤 환경에 들고 가나요? 이게 왜 이제 이게 부동산이 좋은가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레버리지를 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져갖고 뭐 40%대까지 떨어졌고 뭐 집값이 뭐 10m 넘어서면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LTV가 평균적으로 75%, 80% 정도쯤 되고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예컨대 금리가 6%입니다. 6%. 금리가 6%인데 금리가 3%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을 빌리던 사람들이 2억씩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2억. 왜냐하면 그래도 원리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르게 된다.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주를 들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예금금리가 있고 대출금리가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리의 하락폭보다 예금금리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금리를 보는데 금리는 뭐가 있는가 하면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해서 대출금리 빼기 예금금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제일 많이 하는 욕이 뭡니까? 예금금리는 저렇게 빨리 떨어뜨리면서 왜 내 대출금리를 안 떨어뜨려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얘네들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이건 지난번에 제가 바로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한번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왜 안 뜨지? 아, 여기 있다. 왜 안 눌러졌지? 다시. 자, 이제 이 피델리티 자료인데 여기 들어와서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 하셨는데 섹터 로테이션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사라고 했던 상품들도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액티브 펀드인 피델리티, 피트렌치에 있었던 피델리티에 보면 요 얘기를 하고 있죠. 경기가 회복, 확장, 후퇴, 침체라는 네 가지 경제를 갖고 있고 현재 제일 좋은 게 금융주를 사라고 돼 있고 부동산 관련된 걸 사라. 그 다음에 임의 소비자에 사라. 이게 아마존이죠. 그 다음에 IT 사라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산업재는 뒤로 뺐어요. 산업재, 철강, 화학이 뭐 이런 거 뒤에 뺐고 산업재, 소재 이렇게 돼 있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텔레콤 이거고 유틸리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근처에 살려고 해요. 이 자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료를 분석한 것이 한 7, 80년 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사고 있습니다. 얘를 사고 있고. 이게 버블이 아니다. 요거는 식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PBR, ROE. 얘는 이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10분, 15분 내에 끝내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지금이라도 질문 올리시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올리셨군요. 자, 보시면 경쟁사 본 적 있죠? 여기 들으면 per EPS가 있고 PBR, ROE가 있어요. 식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 자, 요 식을 설명을 드리면 PBR, ROE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가?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P 북별로 레이션은 K 빼기 G분의 ROE 빼기 G입니다. ROE 빼기 G. 그러니까 ROE가 K보다 크면 이게 그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P 북별 레이션이 1보다 커요. 이게 돈 잘 벌면 프리미엄으로 거래된다는 뜻이고 돈 못 벌면 디스카운트로 거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P 북별 레이션은 높겠죠. 근데 ROE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ROE는 평균적으로 한 13, 10, 지금 한 18 정도 좀 될 거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고 한국 이게 7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은 돈을 못 버니까 이게 낮은 편이고 미국은 돈을 잘 버니까 높은 편이죠. 아, 요거 하면 되겠구나.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이 철기 시대라서 그런지 모든 나라는 다 철강을 갖고 있거든요. 철강 갖고 있는데, 중국에 보산 철강이 있고, 유럽의 아르셀로미탈, 미국의 누크악, 한국의 포스코, 뭐, 중신 철강이 이렇게 있죠. 포스코 여기 있는데, 피부별로 레이셔를 보면, 어이구, 여기까지 올라왔네? 이게 뭔가 자료를, 뭐를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PBR이 낮은 이유는 ROE가 낮아서 그렇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자, 글로벌로 볼게요. 자, 글로벌로 보면, 여기 보면, 포스코는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싼 편이고, 여기 들어오면 누코는 ROE가 12죠. 높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높아요. 돈을 잘 벌면.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게 프라이스에 민감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프라이스. PBR은 중요한 자료도 아니고, PBR을 갖고 버블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퍼가 훨씬 더 중요한 자료고, PBR은 이제 위기 때 쓰는데, 뭐 PBR을 갖고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잘 쓰지 않고, 리밸런싱을 할 수 있죠. 리밸런싱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3월 달에, 1월, 2월 달에 제가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그때 제가 포트폴리오 뭘 제시를 했죠. 제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가 하면, 저때 이제 제가 추천했던 것 중에서 홈빌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홈빌더 회사가 있어서, 그 홈빌더 회사가 뭐였는가 하면, NAI라는 이제 홈빌더 회사가 있었어요. 어제도 이 질문 하나 받았는데, 이게 데일리 홈빌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했는데,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는데, 박살이 제가 볼 때 너무 심하게 박살이 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얼마가 났는가 하면, 얘가 최근 1년치를 딱 보자라면, 이게 이만큼 빠졌거든요. 이만큼. 빠져서, 이게 100불이 가던 것이 이제 어디까지 빠졌는가? 7달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이까지 갔을 때 제가 이제 뭘 했는가 밑에 얘를 사자는 얘기를 했죠. 얘를 사자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만큼 올라서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수익을 제일 많이 내게 됐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너무 내리면 그걸 갖다가 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뭘 샀는가 하면 이걸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샀어요. 낙폭 과대주라고 사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뭐 10% 좀 갖고 가자 하다가 이제 이걸 갖다 좀 더 많이 가져서 뭐 20%, 30% 가져가자. 이 노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버펫은 어느 자산에 대해서 30% 이상은 잘 사지는 않는데, 버펫도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뭐 어떤 자산에 대해서 원칙을 깨고 40% 정도 사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너무 내리면 더 사는 거고, 너무 오르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상세하게 하긴 좀 애매하고, 봄, 여름 사이클은 무조건 성장주 위주.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틀린 말인데, 근데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한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 건 아니죠. 한국이 2,000개 중에서 좋은 회사를 2,000개 중에서 좋은 걸 찾는 것보다 그 미국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찾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봄, 여름은 성장주가 더 좋아왔었다는 거예요. 좋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 다음에 가치주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 이런 데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움직이는가 하면 EPS도 움직이지만 퍼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다. 봄 자산 언제까지 가져가냐? 그래서 써놨잖아요. 피델리티가. 금리 오를 때까지 가져가라. 금리가 오를 때까지 가져가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피델리티가 얘기한 거는 금리가 여기 미드가 뭔가 하면 그로스가 피킹하고 시정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팔러시가 뉴트럴 돼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완화적 금리 정책이 끝나야 된다. 그때까지는 간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래서 길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것들은, 레버리지 상품은 뭐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3배짜리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배짜리 레버리지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칼은 그 칼이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겠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걸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배지니까, 날카로운 칼이라서. 그래서
레버리지 포트폴리오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Y가 있고 SPXL이 있는데 얘도 재밌는 자산인데 얘가 베타가 3.14예요. 베타가 3.14인데 실제 시뮬레이션 하면 2.7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2.7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 레버리지 포트폴리오를 쓰게 되면 시장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빠집니다. 이거 잘 아시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카롭긴 날카로운데 날카로운 만큼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괜찮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보유한 현금을 어쩌니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 현금이랑 섞었을 때 되게 괜찮은 거라는 거죠. 괜찮은 거.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가치의 변화에 비해서 가격의 변화가 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또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있었던 변동성에 비해서 지금의 변동성이 옛날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도 그런데 저는 뭐 로보라고 일컬어지는 애들, 인공지능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더 클 거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사는 건 괜찮다는 거죠. 사는 건 괜찮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벨형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누굽니까? 블랙스완 사람.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프레이지를 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안티프레이지를 하는 방법은 현금과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 위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 오를 때까지 그 기간에 회사 EPS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일단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캐릭터에 약간 차이일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이드 스프레드에다가 이동평균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이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EPS가 변동을 하는데 그 EPS가 움직였을 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퍼 밴드 자체가 되게 높을 때 회사의 포워드 EPS가 꺾이면 그때 팔았다가 다시 더 사겠다. 이거는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나는 근데 이거 갖다 위클리로 하지 않고 먼슬리로 하겠다. 뭘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초이스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뭐를 저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바이셀 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바이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와 홀드가 있을 수 있는데, 바이 앤 셀 전략도 있고, 바이 앤 홀드 전략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자 하고 얘기를 하면 한국은 바이 앤 셀이 더 잘 맞는 것 같고, 미국은 바이 앤 홀드가 더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 애플 주식을 이제 저렇게 사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EPS가 조금 꺾였다고 저 사람이 팔까? 그 사람은 그렇게 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당신 정말 엑셀 잘 쓴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당신 되게 훌륭한 퀀트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퀀트라는 얘기를 진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퀀트는 한계를 저는 좀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EPS가 하락하는 류의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런 게 들고.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 도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일드 커브 컨트롤 도입을 해서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일드 커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는 하는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드 커브를 컨트롤해서 단기와 장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장단기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일드 커브 컨트롤의 목표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 일드 커브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무센터에서 미국의 주가 방식은 기존 주가 평가 방식의 변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언제가 좀 버블의 징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안 하던 밸류에이션을 써야 돼요. 1990년도, 2000년도에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 그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EPS는 중요하지 않다. 그때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페이지 뷰가 중요하대요. 페이지 뷰가.
페이지 뷰가 많이 나오면 된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야후 밸류에이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션 밸류에이션 이거 뭐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뭘 썼는가 하면 P-세일즈 레이셔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per PBR 말고 P-세일즈 레이셔라고 하는 장르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안 하던 밸류에이션을 써서라도 정당화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전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미국의 퍼나 미국의 PBR로 보면 버블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야, 지금 현재 미국의 P 세일즈 레이셔를 썼을 때 미국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들고 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 뭐 회원수다. 아니다, 이제는 뭐 밸류에이션은 뭐 계약수다. 아니다, 이제는 뭐 특허수다.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거 하면 낮은 금리에서 물가가 높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저는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가 될 건가 하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는 다르게 갈 것 같아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가 2예요. 근데 단기 금리는 1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단기 금리를 산 사람은 금리가 역전된 현상이 발생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금리는 물가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장단기 금리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장단기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주식시장한테 별로 나쁜 소식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게 양도소득세, 이게 문제죠. 양도소득세가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근데 세금을 상쇄시킬 만큼 좋은가? 이거는 제가 어딘가에서 써놨던 글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제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잠깐만요. 이건 뭐, 제가 다른 데서 강의했던 자료를 잠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주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있구나. 잠깐만요. 주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로그로 차트를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로그로 차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장기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하고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은 되게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미국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돈을 얼마 정도 버는가 하면 ROE가 18% 정도 됩니다. ROE가 18%쯤 되고 우리는 6.1이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뭘로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가 하면 차트를 로그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로그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로그로 차트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맥도날드 차트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로그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렇게 쓰는 게 산술 차트인데 로그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근데 코스피가 나왔다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저는 코스피가 꺾인 게 이 정도쯤 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언제부터 돈을 못 벌기 시작했는가 하면 대충 2007년, 2008년도 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 저는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정치적인 정파에 따라서 현재 경제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대한민국 박스피인 이유는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게 이제 이명박 때문이냐, 박근혜 때문이냐, 혹은 뭐 이제 문재인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제 보통 두 명을 얘기하죠. 박근혜 때문이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딱 놓고 보면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기업가들에 대해서 제 느낌인 건데 1950년도에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때는 정치 경제가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뭐 1세대 경제인, 2세대 경제인은 남대로 엔트리프리너십을 갖고 오너십을 갖고 했던 것 같고 이게 어느 순간 3세대 경영자, 4세대 경제로 가기 시작하면서 성장보다는 훨씬 더 분배 혹은 뭐 나눠먹기 이 정도쯤에 대한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는 성장 동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좀 되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HN이라든지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게임을 만들었던 뭐 김택진이라든지 이혜진이라든지 뭐 김범수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제 그렇게 좀 높은 평가를 받는가 하면 저는 예전에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고 지금 되게 많이 줄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금을 상쇄시킬 만큼 그래서 번 게 없는데 세금을 안 내도 좋은 한국이 있고 버는 건 많은데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벌고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고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안 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안 팔 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좀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인세가 차지한 비중은 진짜 마이너해요. 정말 마이너해요. 왜 마이너한가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모든 기업들을 볼 때 봐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잘 나가는 회사를 본다면 테슬라 같은 회사를 보면 테슬라 아이고 뭔가 또 어느 분이 또 뭘 그으셨네. 자 이제 테슬라를 보면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투자가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매출 원가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들이 좀 되게 작아요. 아, 이거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뒤에 법인세 이런 것들은 진짜 마이너해요. 마이너. 그래서 실제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하면 매출액이 늘고 매출 원가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이너하다. 마이너하다.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장주 설명이 PDR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게 뭔데요, 이게? PDR이? 전 PDR이란 말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밸류에이션율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미인대로라고 해서 저는 뭐 하나를 좀 설명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지표를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고를 치게 마련입니다. 사고를. 그래서 이런 건 좀 위험해요. 저는 이 심정이 어떠냐고요? 그냥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육이 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잘 자요. 잘 자고 그다음에 기회를 찾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이런 느낌인데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전긍긍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열심히 빠지고 있으면 이제 뭐 산책 다니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쓰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3배짜리.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 욕심낼 필요는 없고. 근데 해보면서, 이런 것들도 내가 한번 활용해 볼까. 이건 대신에 되게 날카로운 칼이구나. 이 정도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칼도 많이 써보면 익숙해지고, 그 칼을 써서 요리에 성공을 한 사람들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좀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테슬라는 현실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 테슬라가 옛날에는 이제 그거였고, 테슬라가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제가 이것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테슬라의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그래서 지금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내일 또 제가 이제 이 회의를 한번 할 건데, 여기서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딱 플러스가 나는 요 순간이죠, 요 순간. 그러니까 2019년 초.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쯤 되면 되게 큰 장이 이제 온다고 보는데, 테슬라를 언제 사야 되냐 하면, 여기서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19년도 여기서 뭐가 떴는가 하면, 테슬라가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사서 이까지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이제 이번 이제 코로나 덕분에 만들어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 대응 전략이 이제 저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은 대충 드렸나요? 네. 뭐 여기까지 오늘 하면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대충 드린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그 시간 되면 또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특별한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